사회학계에서 개인과 사회의 단절의 문제는 눈썹에 붙은 불입니다. 급히 꺼야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이해 못하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이해 못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오른손이 바지를 입기 위해 바지를 올리려 하지만 왼손은 이를 벗기 위해 아래로 내리려 합니다. 오른손이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려 하지만 왼손은 풀려고 합니다. 외출 한번 하려면은 보통 2시간 이상 걸리거나 아예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이해 못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할내 환자에게 세상은 정말로 뒤죽박죽입니다. 인간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학에서의 발견들은 쌀의 나달과 같이 손에 한 줌 힘껏 쥐었다 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알매 파편화입니다. 이런 학문의 파편화로 누구도 사회학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주장을 아는 사회학자도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학자에게 20개까지 갈 필요 없이 왜라는 질문을 5번만 해보십시오. 곧 그들의 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딴 데만 보며 궁색한 답변만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주장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학계의 어려움은 개인이 없는 사회 또는 백지인 인간이 만든 사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지인 인간론을 극복해서 사회학 이론의 난제인 개인과 사회의 단절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단절이 사회학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다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도 당연하게 이 불편한 진실을 보류하지 않거나 그 존재의 사실조차 잊으면서 많은 학자들은 편안하게 자신의 학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학자들의 이상한 행태는 나의 책 개인 대 사회의 매듭을 풀다의 5장의 관객길의 욕망과 9장의 주의의 욕망과 봉쇄의 욕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중심엔 안전하게 영원히 살려는 욕망인 영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욕망 충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언제라도 영욕을 중단시킬 수 있는 환경과의 관계는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의 일회성에 의해 야기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불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불안을 통제하면서 환경과의 안정된 관계를 갖기 위해 택한 것이 자극과 반응을 연합해 패턴화한 습관인 관계의 길, 즉 관계의 길입니다. 인간에게 습관은 서양 속담에서도 있듯 제2의 천성입니다. 이렇듯 인지처리의 가장 기본인 패턴화된 처리는 욕망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밴 관객길을 정상으로 여기고 이를 벗지 않으려 합니다. 단 몇 줄로 관객길의 욕망을 설명하는 것이 미진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책 개인 대 사회 매듭을 풀다의 5장에서 이 욕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자신이 가진 패러다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물론 그것도 똑똑해야 감지하지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중대한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단지 저 보이지 않는 무의식으로 이 불편한 진실을 밟아두려는
봉쇄의 욕망에 의존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가끔 주변에서 이 인지 부조화의 불편한 사실을 보더라도 자신의 주의를 이곳에 두지 않으려 하는 주의 욕망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다 해도 사회학계에서 개인과 사회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시도들은 실패했습니다. 보기 싫다 해도 이 태양 아래 이 실패의 사실을 숨겨둘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구조와 그 사회구조의 내면화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해도 결과는 실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펴왔던 기든스와 브루디에도 말은 안 했지만 똑같은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관객길의 부조화로 인해 이것은 사회학적 질문이 아니야 라고 자신에게 변명을 하고 일부러 묻지도 않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을 것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나는가입니다. 이는 본성과 양육 내지는 선천성과 후천성의 문제입니다. 기든스와 브루디에가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하지 못했을 거라 추측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그들의 관심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지독한 모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적 개인, 즉 본성과 사회의 영향권에서 사회를 내면하며 자란 후천적 개인, 즉 양육을 다룰 수 있어야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단절을 이룰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순환 틀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개, 고양이, 소, 말, 닭 등의 많은 동물들이 살지만 이들은 결코 인간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는 이들의 개를 개답게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적인 가는 길이 인간의 선천적인 가는 길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 동물과 다르게 하는 선천적 인간성에 대해 다루지 않고는 사회학적 인간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성과 양육의 문제는 사회과학과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까지 포함하는 인간을 다루는 모든 과학 분야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학은 본성과 양육의 커다란 문제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도 사회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자신의 모동을 던져봤습니다. 개인과 사회란 문제틀이 본성과 양육보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더 균형 잡힌 문제틀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본성과 양육은 개인과 사회 중 사회 구조 없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이런 균형 잡힌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를 무시하고 개인에게만 전념하는 심리학과 반대로 개인을 무시하고 사회 구조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본성과 양육의 문제와 관련된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나는가 라는 화두가 사회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회학자들이 지금껏 관찰해 왔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의 본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사회학자들이 본 인간은 대개 본성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사회학의 글에서 등장하는 사회학적 인간 호모 소시올로지쿠스는 사회학자들이 밥상을 차려서 먹여주려 해도 먹을 줄 모르고 북한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라 해도 마실 줄 모르고 안락한 잠자리를 펴주어도 자지 못하고 결혼을 시켜주어도 대체 뜨거운 포옹을 한 번도 할 줄 모르고 사람들 속에 있게 해도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태어나도 사회화하지 못하고 재물을 보아도 가지려 하지 않고 권력을 던져두어도 탐할 줄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사회학적 인간과는 비인섭한
타블라 라사의 전통을 크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과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하려 했으나 백지적 인간관에 묶여 사회를 뿌리로부터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회학자들 중 2명의 이론을 보류합니다. 먼저 2002년 1월에 타계한 브루디에의 이론을 보겠습니다. 브루디에는 객관주의, 주관주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아비투스와 장이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역사에 의해 발생된 도식들에 맞게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을 낳는 아비투스는 그의 이론 전략의 핵입니다. 여기서 실천은 개인이 매 순간 처하게 되는 예견되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하며 미래에 의해서만 명확히 결정되는 존재인 상황의 산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전략 발생적인 원리로서 아비투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디에는 문화적 얼간이와 같이 사회 구조를 해석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학적 인간론을 극복하기 위해 3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실천은 예견될 수 없고 오직 미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우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학적 인간은 주어진 반응만 하는 기기가 아닌 외부 자극들에 대해 나름의 해석과 계산을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인간은 경제학적 인간처럼 자신의 경험과 기억의 장으로부터 자유로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투스는 개인과 사회를 모두 포함하는 실천의 산물이자 실천을 낳는 전제입니다. 아비투스는 사회구조에 의해 구조화된 구조이며 동시에 행위자의 내부의 행위를 구조화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브루디에의 전략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 우존성과 순환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간이란 사회적 위치들의 체계로 이 속에서 각각의 위치를 가진 행위자들이 실천을 통해 각각의 아비투스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아비투스는 실천을 낳고 이는 구조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구조의 내면화인 사회화 과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내재성의 외면화도 한없이 맥이 빠져 있습니다. 그의 아비투스에는 여전히 백지적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브루디에가 관찰한 인간이 과연 살아있는 인간이었는지 나는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그는 인간의 생물적 존재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이 전혀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그머니 생물적, 욕망적, 정서적, 인지적 요인들을 사회적 요인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의 임무들 중 하나는 어떻게 사회세계가 미분화된 충동인 생물학적 충동을 구체적인 사회적 리비도로 만들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존재하는 분야만큼 많은 종류의 리비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리비도를 사회화하는 일은 정확히 충동을 구체적인 관심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이 관심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는 사회적 공간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심이며 우리가 때때로 동기라고 부르는 원동력은 아비투스와 장 사이의 관계에 있다. 이런 인간 백지론적 주장은 그가 구조의 억압으로부터 행위자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 아무리 유연한 아비투스와 같은 개념을 써도 구조주의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치학자로서 브루디에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있는 홍성민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체 형성에 관한 브루디에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지배의 효과에 심리적인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그만큼 빠져있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브루디에는 구조주의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루디에의 사회학 안에서는 감정적인 요인과 같은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욕망 따위가 사회 변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애초부터 배치된 것입니다. 아비투스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신기루로만 남아 있습니다. 브루디에의 이론이 받고 있는 비판인 역사 변동에 대한 그의 이론의 무기력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욕망도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정서도 가질 수 없는 인간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숨쉬지 않는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브루디에가 개인과 사회의 순환 고리를 인간의 내적 체계인 아비투스에서 찾으려 했던 것과 달리 기든스는 상호작용의 산물인 실천, 프랙티스에서 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기든스의 개인과 사회 이분법의 극복 전략은 사회학계에서 무시가 당연시되어 오던 심리 영역에 한 발을 내딛었던 점에서 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과 사회의 중간 지점이며 관례와 루티나이제이션의 기반인 실천, 프랙티스를 그의 구조와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천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기초로 자연스러운 태도, 내추럴 애티튜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불가피하게 허술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실천들을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실천적 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궁극적으로 모든 문화를 특징짓는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다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에서 빌려온 존재론적인 안전, ontological security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존재론적 안전에 대한 생각은 그 뿌리를 더 이상 넓고 깊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론은 서성거리며 지나가는 작은 바람에도 서 있기가 벅찹니다. 그는 변화, 위기, 그리고 높은 위험이 있는 환경 속에서 개인을 지탱해주는 존재론적 안정감을 무엇이 낳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에릭 에릭슨의 발달론을 그대로 빌려와 생애 초기에 유아와 보호자 사이에 예견될 수 있고 관심 어린 일상의 털을 잡은 안정된 관계를 통해 얻어진 기초적인 신뢰가 타인, 대상,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향한 안정된 관계를 유지시키는 초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묻고 싶습니다. 기초적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가 존재론적 안전을 낳는다면 이를 가능케 하는 내적 욕망 체계는 무엇인가? 존재론적 안전의 내적 체계는 무엇인가?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은 상호 주관성이 주관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일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끝내 그의 사회학적 인간관은 브루디에와 같이 내적 욕망 체계에 대해 백지로 남겨놓은 백지적 인간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지적 인간관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세계로 한 발을 내딛었으나 이내 발을 뺐습니다. 그의 심정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눈앞에선 무수한 선악들이 느꼈던 멀미하듯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심정을 인간론의 백지를 걷어내고 그 뒤에서 수백 개의 언어가 동시에 쫑알대는 인간의 내적 세계를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학적 인간은 사회구조를 내면화할 수도 유지할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국의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이 물속에서 17분 4초 동안 숨을 참는다 해도 아마 위의 두 이론가의 숨 쉴 줄 모르는 사회적 인간의 삶은 물 밖에서조차 3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위의 두 이론가의 이론을 볼 때면 이들이 사회학적 사고를 내면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행했던 무수한 자기 검열의 칼질들이 느껴집니다. 모든 분업화된 학문들처럼 자기 검열을 내적 체계로 갖는 사회학적 사고는 이 두 이론가에게 브루디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상징 폭력에 의한 오인으로, 기든스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일상에서 당연시되는 실천화된 의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이 눈보라로부터 따뜻한 난로와 따가운 햇살로부터 시원한 그늘을 갖기 위해 오가는 발걸음을 막는 벽과 반짝이는 저 하늘에 별빛을 막는 지붕이 존재하듯 자유로운 능력을 얻기 위해 이론적 구석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열린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비어있는 마음을 얻기 위한 구속일 때 비로소 사회학적 사고는 웅덩이에서 썩는 지경에 이르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안다는 것은 좁은 방 안에서의 자유이면서 자신에게도 집 밖의 넓은 세상에서의 구속입니다. 하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알을 깨야 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고민한 사람만이 비상할 수 있는 온전한 알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알미란 진리의 힘으로 잉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힘으로 잉태하고 그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저의 책 개인 대 사회 매듭을 풀다의 6장 알매 욕망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와 사회 밖에 피안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에 세워진 우리와 사회와 역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 가고 싶거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진리가 삶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한 번쯤 기울여 듣는 것도 파랑새의 우를 범하지 않는 좋은 한 방법입니다. 진리를 독수리의 눈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없을 때 어느덧 진리는 구속이 됩니다. 뒤르갱은 사회학의 정체성을 찾아 사회학을 하나의 학문 분과로 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사실과 개인적 사실을 구별했습니다. 사회현상은 개인 밖에 존재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에 심리학을 적용하기 위해 심리학으로부터 심리학의 원리들 중 어떤 것을 단순히 빌려올 수 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심리학을 사회학의 확립을 위한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은 몽테스키에서 루소로, 루스에서 꽁트를 거쳐 뒤르갱에 이르는 프랑스의 사회적 근본주의 전통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욕망은 사악한 존재로 사회적 도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는 그리스로부터 이어져 온 욕망사학론에서 욕망을 통제하는 역할을 이성에서 사회적 도덕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뒤르갱에게 욕망은 질서를 해치는 혼돈의 유발자 이상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의 태동기에서 욕망론은 벌써 사회학계의 변두리를 밀려났습니다. 물론 사회학의 역사에서 행위의 내적 동기에 대한 언급이 사회학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행위의 사회적 동기만을 강조할 뿐 내적 동기에 대해서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블룸과 맥휴에 의하면 동기는 유기체가 자신을 인격체로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묘사하기 위한 사회학적 절차입니다. 동기란 행위 자체의 사회적 성격을 묘사하는 규칙이다. 자살, 살인, 떠남은 이런 행위를 사회적으로 자살, 살인, 떠남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언급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캠벨은 동기를 행위를 야기하는 내적 상태와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이유로 나누고 블룸과 맥큐의 주장과 같은 것을 후자만을 강조한 것으로 비판하면서 사회학자들이 전자의 개념을 포기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너는 효용이론, 행위이론, 교환이론, 미드의 사회행위론,
민습방법론, 에릭슨의 이론에 근거한 기든스의 행위론, 신뢰, 그룹의 소속, 불안의 회피, 상실감, 자기개념의 지탱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제기 수준에 그친 캠벨이나 이를 극복하려 한 터너나 모두 내적 동기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주장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체계적인 언급이 이루어졌다 해도 프로이드의 이론을 차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적 동기에 대한 감정사회학의 관심은 주목할 만합니다. 감정사회학은 내적 동기 중 하나인 감정이 사회구조의 종속변수일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로 사회구조의 유지에 공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통제의 동조현상은 보상과 제재를 넘어 자존심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내면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감정사회학에도 내적 동기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백지론에 근거해 모든 감정체계는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성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안 크레이브는 이런 사회학적 시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론자인 엘스터는 마음의 연금술에서 감정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없다면 그 밖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없는 생물체는 살 이유도 자살할 이유도 갖지 못할 것이다. 감정은 삶의 재료이다. 그는 감정이 주관적으로 강력한 즐거움과 불쾌감을 줌으로써 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감정의 프리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많은 인간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인정하듯 감정의 체계에 대한 그의 분석은 통일된 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감정사회학의 진일보한 면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은 1차적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저희 책 개인 대 사회 매듭을 풀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나온 느낌이거나 욕망이 현실과 부딪혀서 나는 반응이거나 욕망 충족의 사회화로 인해 특정화된 것들입니다. 사회학의 태동기에 사회학의 정체성을 세우고 타 학문 분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듀리갱이 취한 정체성 확립 전략의 효용성과 불가피성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학이 학문의 세계에서 엄연히 자신의 자리를 가진 지 언 1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듀리갱이 보여준 지평을 벗어나지 못한 채 별반 변화 없이 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듀리갱이 심리학을 사회학의 주적으로 삼은 것은 심리적 영역이 사회학에서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하게 그지없는 유아기의 사회학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대 인간 사회과학의 분업화 과정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을 비롯한 각각의 분과 학문의 공동체들은 차별화 전략을 자신의 주요한 생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학과 심리학은 서로에게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서로의 문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정체되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흐르는 물이 흘러 들어오고 고인물이 흘러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학문 자체가 흘러가야만 합니다. 학문의 신선한 흐름은 치열한 반론에서 나옵니다. 이 치열함은 반론이 근본적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은 신선한 공개를 바닥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뼈아픈 성찰이 없이는 지금의 사회학의 침체와 쇠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 사회학의 침체는 지난 1세기 동안 고집했던 차별화 전략을 뛰어넘어 변증법적으로 통합 전략을 택하지 못함으로 인해 백지적 인간론이 버젓이 사회학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사회학 이론의 근간을 잠식할 수 있게 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 속에서 먹고 자고 사랑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갖는 심리학적 인간을 사회학적 인간이 구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학자는 사회학자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